반갑습니다. 미래여성 경제포럼 대표 김경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저출생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성 고용을 늘리는 데 있습니다. 이 경력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여성 스스로의 노력이 우선돼야 되고 이를 지원해줄 멘토들과 기업가들의 응원도 필요합니다. 오늘 발족하는 미래여성 경제포럼이 일하는 여성을 응원하기 위한 토대가 되고자 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그리고 더 좋은 일자리, 그리고 더 오래 일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미래여성 경제포럼이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여성 리더들로 구성된 미래여성경제포럼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립에 힘써주신 김경선 미래여성경제포럼 대표님과 정선미, 지영님 여성리더네트워크 공동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적극적인 활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희망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노동시장에서도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래여성경제포럼이 지혜를 모아주시고 여성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토대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 이명미입니다. 제가 제 소개를 할 때 대한민국 인구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성, 그 다음에 고령자, 장애인, 사회적 기업까지 청년층을 제외한 거의 인구의 5분의 4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 고용률도 한번 너무 다 이 M커브 얘기는 안 하시고, 이 M커브에서 여성과 관련해서 제가 고민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맨날 M커브만 하는데 저는 U커브를 U자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양의 이렇게 예를 보면 돈과 육아를 재정적으로 시간을 재정적으로 막 투입하면 쭉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지점이 있답니다.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지점. 재정을 투입하고 돌봄 시설을 만들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워라밸 장려금 일상을 규정을 해가지고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터닝 포인트에서 못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 같은 데입니다. 왜일까요? 독박 육아입니다. 가부장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엄마나 딸이나 모두 육아를 장려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 고용하면서 그때 13년에도 맨 처음 맞다는 게 아빠의 달, 아빠의 휴직. 무조건 여성들뿐이 아니라 육아나 출산은 남녀가 같이 해야 된다. 이게 정부 기준이다. 맞돌봄. 맞돌봄이 아니면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은 같이 올라갈 수 없다. 맞돌봄이 아니면 여성 고용률은 올라갈 수 있지만 출산율은 내려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돌봄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고, 3+3, 내년에 6+6 됩니다. 3+3은 뭐냐면 엄마 아빠가 모두 3개월 이상 쓰면 소득 대체를 매우 높여주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6+6을 하는데 그러면 엄마 아빠가 모두 6개월을 쓰면 저기 보면 6개월에 450만 원, 6개월째는 450만 원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맞돌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요새 이제 자동육아휴직제, 자유육아휴직제가 뭐냐면 신청을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신청을 안 하게 해준다 이런 논의가 되게 많은데, 여기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람은 자동육아휴직제를 여성한테 먼저 하게 된다. 그러면 독박육아의 출발이거든요. 저희는 또 두 번째는 사실은 육아를 할 수 있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게 굉장히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쓴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진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남녀 모두 쓸 수 있어야 되고, 일단은 엄마가 3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쓰고 아빠가 3일 육아기 근로 단축 쓰고 해서 4시쯤에 하원하면 애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이 되려면 제가 아까 장애인도 같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게 옛날에는 따로따로 뭐 여성 친화기업, 가족 친화기업, 장애인 무슨 친화기업, 그죠? 고용 친화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인구가 이렇게 절벽으로 갔을 때는 단순히 그런 여성 남성에게 각각 하는 게 아니라 서구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다양성의 가치, 외국인도 이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다양성의 가치를 기업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 이것에 포커스를 두고 모든 정책이 가야 되지 않냐. 단순히 여성만, 고령자만, 장애인만 이게 아니라 장애인과 고령자를 연결해 주시고 발달장애인 같은 분들이요. 그렇게 있어서 이 기업 내 인사구조가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행히 여기 컨설트 기관도 오시고 기업에서 오셔서 그 가치를 어떻게 확산시키느냐,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분위기라던가 육아휴직을 하면 내 자리가 없다던가 그런 걸 뭐 보장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권고 사항일 뿐이고 법적으로 강제를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 좀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그것도 계속 말이 나오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어떤 아까 제가 사실은 지금 육아휴직은 어떻게 돼요? 맞벌이범하고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중소기업입니다. 육아휴직은 대기업, 공공기관, 공무원이 많이 씁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제가 고민점이 있습니다. 자동육아휴직제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성들이 중소기업에서 눈치 때문에 못 쓴답니다. 눈치 때문에 못 쓰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야 신청하지 않고 안 갈 사람만 신청하게 해. 그냥 자동으로 가는 거야. 이 얘기를 하셔서 이제 그 자동육아제의 가장 큰 논거는 그겁니다. 그랬을 때 중소기업에서 여성들한테 그게 도움이 되나?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소기업의 가장 확진하는 방법이면 좋은데 혹시 그럴 때 중소기업은 쟤는 자동으로 육아직 가니까 여성을 채용을 줄이면 어떡하지? 원천부터 안 뽑으면 어떡하지? 이 고민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고민하는 거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 너네는 뭐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의 가장 또 문제점은 야, 너 가면 내가 사람을 못 구해. 네가 채워놓고 가 이런다는 거예요. 그 파견법에 의하면 대체인력 육아나 이런 데는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거죠. 우리가 워낙 파견을 터부시했기 때문에. 해서 그 대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게 채용이든 아니면 사용이든 간에 그거를 지금 지원금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원금 이런 걸 좀 당국하고 조금 계속해서 얘기해서 대체 인력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직업 알선해주는 그 회사와 대체 인력 그 서비스 협약을 맺었습니다. 3개에서 5개 정도를 해서 대체 인력을 빨리 충당해주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좀 한계긴 한데 근로시간 단축을 할 때는 한 2시간, 3시간 이제 단축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 그 굉장히 밀고 있는데 동료 지원은 이제 옆에한테 제 일을 이렇게 맡겨놓고 갈 때 그 동료 지원가한테 비용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제1 타켓은 아까 이제 맞돌봄이고 두 번째 타켓은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개인별로 접근해서 이걸 타겟하려면 중소기업이 안 늘어날 것 같아서 산단을 타겟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자체와 협력해서 우리 산단에서는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이든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어 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옆 회사에서 쓰면 그 옆 회사에도 쓴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래서 지금 제 목표는 제 임기 동안 엄마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산단을 전국에 2개만 만들자. 그러면 그게 확대될 거다.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랑 진주 캠퍼스에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하고 지금 신중력 강의 프로그램 저희가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깐 그 중소기업 부분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느낀 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 폴리텍 학장님 말씀은 제가
잘 새겨들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 인력난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새부터는 사장님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인력을 못 구하는 거지. 이 모토로 어떻게 사장님을 도와줍시다라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보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60세 고용 의무가 돼 있는데 65세의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를 봤을 때 일본이 65세 이상 또 70세 이상 고용 확보 조치를 의무화한 그 시기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빨리 입법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요 자료에도 있지만 2000년에 벌써 65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 노력을 의무화했는데 여기서 옵션을 줬답니다. 정년 폐지하거나 정년 연장하거나 계속 고용 제도 이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재고용인데 이거를 하나로 선택하게 했고 그다음에 법은 04년에 했고 12년에 그 2000년에는 70까지 아까는 그 고용조치 확보 노력이었는데 2000년에는 70개까지 취업 확보 노력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2000년에 이 65세 고용 확보 조치 노력을 하면서 그때 이 도입을 할 때 일본은 거의 80%가 실질적으로 고용이 65세가 됐었대요. 근데 아까 저희는 15%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정년 폐지나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 형태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답니다. 초기하고 입직 후에 이 연공급이라고 가지고 이게 워낙 갭이 크니까 이게 그들은 사실은 정년 연장돼도 전년 연장의 형태를 취해도 60세에 임금 상승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경산호에서 지금 계속고용 연구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 노사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노총이 복귀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노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먼저 한 다음에 어떻게 입법을 할 것인지 입법의 내용은 무엇인지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공에서 이런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는 분들 대상으로 전직 지원 서비스를 도입해서 한다면 훨씬 더 이런 것들이 확산이 많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논의가 있으신지. 두 번째 이제 아리랑 TV에서 말씀하신 사실은 공공기관에 이제 임금 피크제가 우리가 옛날에 먼저 도입을 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거는 아직 고려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자꾸 좋은 거는 공공기관 먼저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원은 할 수 없지만 공공기관이 먼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말씀해드리고 이런 거는 조금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